1227년 여름 칭기즈 칸이 서하 정벌 도중 낙마 부상으로 쓰러진 그 막사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탱글이 신이 내린 듯한 푸른 하늘 아래 제국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막사 밖에서는 장군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안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국 최고의 판관 시기 쿠투쿠였습니다. 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초원의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기 쿠투쿠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내가 만든 야사 그 법전이 제국을 하나로 묶었소. 하지만 쿠투쿠 그대만은 알아야 하오. 판관은 귀를 칸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칸의 다음 말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야사의 마지막 조항은 이것이요. 제국이 부패하여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될 때, 제국이 탐욕에 눈이 멀어 초원의 정신을 잊을 때 이 법은 스스로 집행자를 찾아 다시 피를 부를 것이요. 법이 죽은 곳에서 법이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할 것이요. 시기 쿠투쿠는 전율했습니다. 칸이시여, 그것은 예언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요. 그리고 둘 다 아니요. 그것은 단지 법의 본성일 뿐이요. 그날 밤 칸은 숨을 거두었고 시기 쿠투쿠는 떨리는 손으로 푸른 비단에 그 마지막 조항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 제국 곳곳에 숨겼습니다. 800년 동안 그 조각들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울란바토르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스모그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소련 시절의 낡은 건물들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칭기즈 칸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자본과 권력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그저 그런 현대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에르덴 검사는 35의 나이에 이미 몽골 법조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은 그는 정의로운 검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는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소장을 작성해도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도 거대 자본과 결탁한 권력자들은 번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도 에르덴은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6개월간 추적해온 고비 사막 금광 개발 비리 사건, 환경 파괴와 불법 채굴로 유목민 수십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정작 배후의 정치인들은 교묘한 법률 자문을 받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에르덴의 책상 위에는 기각된 영장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에르덴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칭기즈 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사라는 법으로 제국을 다스렸단다. 그 법 앞에서는 칸의 아들도 가난한 유목민도 평등했지.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비 사막 금광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에르덴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영하 20도의 사막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금광 개발 현장의 임시 사무실 안 3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이번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었습니다. 중장비 업체 대표,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한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회계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상도 자상도 타박상도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깨끗한 죽음이었습니다. 법의학자가 검안을 마치고 에르덴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믿기 어렵겠지만 이들은 모두 척추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경추 2번과 3번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외부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내부에서부터 척추가 비틀린 것 같습니다. 에르덴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역사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칭기즈칸 시대 야사의 처형 방식 중 하나, 고귀한 피를 땅에 흘리지 않기 위해 척추를 꺾어 죽이는 방법. 하지만 그것은 80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중 에르덴은 회계사의 손에 쥐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푸른 비단, 그것도 아주 오래된 비단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고대 몽골 문자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르덴은 위구르 문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원의 재물을 훔친 자는 초원의 법으로 심판받으리라. 피는 흘리지 않되 등뼈는 끊으리라. 이것이 탱그리의 뜻이요 칸의 명이니라. 에르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야사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800년 전의 법전 조각이 2024년의 살인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사건은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금광 개발을 승인한 광물자원부 차관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척추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도 푸른 비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법을 굽힌 자는 자신의 등뼈가 구부리라. 이는 시기 쿠투쿠가 기록하고 칸이 명한 바니라. 에르덴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사는 단순한 법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몽골인의 영혼에 새겨진 계약이었지. 법을 어기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믿었어. 검찰청으로 돌아온 에르덴은 즉시 야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아띠니 쓴 집사, 중국 원나라 시대의 원사, 몽골 자체 연대기인 몽골비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야사의 원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에르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사님, 당신은 법을 믿습니까? 에르덴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8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칸도 귀족도 평민도 그 법 앞에 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의 법은 무엇입니까? 돈 있는 자의 방패, 권력 있는 자의 칼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까? 에르덴이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이라뇨? 저는 집행자일 뿐입니다. 야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부활했습니다. 검사님, 당신의 법정은 악인을 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사는 다릅니다. 야사는 반드시 집행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에르덴은 식은땀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모그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0년 전 칭기즈칸이 바라보던 그 하늘은 푸르고 맑았을 것입니다. 그 하늘 아래서 야사는 탄생했고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에르덴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문서 전문가 나란게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평생을 몽골 고대사 연구에 바친 학자였습니다. 에르덴이 푸른 비단 조각을 보여주자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존재했군요.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사의 원본 조각입니다. 이 비단은 13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만 생산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잉크, 이것은 소나무 그을음과 사슴의 피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시기 쿠투쿠의 기록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르덴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야사의 마지막 조항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국이 부패할 때 법이 스스로 집행된다는.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기 쿠투쿠가 칸의 유언을 받아 적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조항은 공식 야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신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신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에르덴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박사님, 제가 야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연쇄살인을 막으려면 범인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에르덴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현대 법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밤에는 800년 전의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야사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이 지금 침묵을 깨고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울란바토르의 밤은 깊어갔고 에르덴의 책상 위에는 푸른 비단 조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법정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법이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21년 봄, 호라즘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가 함락된 직후였습니다. 제베 장군은 칭기즈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노새 20마리가 끄는 수레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공 기술로 만들어진 황금 술잔, 루비와 사파이어가 박힌 왕관, 은으로 만든 접시들, 비단 천에 쌓인 진주 목걸이들이었습니다. 칸의 막사 안에는 장군들과 천호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황금을 향해 있었습니다. 전쟁은 힘들었고 보상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칸은 황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베, 그대가 가져온 이 보물은 누구의 것이오? 칸이 물었습니다. 제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칸의 것입니다. 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국의 것이요. 그리고 제국이란 무엇이요? 그대와 나 그리고 이 텐트 밖에서 말을 돌보는 병사,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모두가 제국이요. 칸은 시기 쿠투쿠를 불렀습니다. 판관, 야사의 19번째 조항을 낭독하시오. 시기 쿠투쿠는 푸른 비단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리품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전투에 참여한 자는 자신의 몫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의 합당한 몫을 받는다. 칸이라도 더 가질 수 없고 병사라도 덜 받을 수 없다. 탐욕은 법을 녹이는 불꽃이니 경계할지어다. 다음 날 칭기즈칸은 사마르칸트 광장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몽골 병사들만이 아니라 정복된 땅의 페르시아인들, 투르크인들, 위구르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칸은 황금 보물을 그들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보물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요. 하늘은 차별하지 않소. 그러니 나누어 가지시오. 장군들은 당황했습니다. 적국의 백성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칸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날 사마르칸트의 가난한 직조공도 은 접시 하나를 받았고 과일 장수도 진주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제국의 법은 정복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베 장군은 그날 밤 자신의 텐트에서 칸의 결정을 곱씹었습니다. 탐욕은 법을 녹이는 불꽃,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탐욕은 없었을까요? 황금을 볼 때 순간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12월 초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정부 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초원 지역에서 온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말 채찍을 들고 목에는 전통 의상인대를 걸친 채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그드 산을 지켜라. 우리의 성산을 팔지 마라. 에르데는 청사 4층 회의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환경부 장관, 광물자원부 차관, 그리고 국제광산기업 골든 스텝 마이닝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보그드 산 남쪽 사면의 금광 개발 허가 건이었습니다. 보그드 산은 울란바토르 남쪽에 우뚝 솟은 성스러운 산이었습니다. 13세기부터 몽골인들은 이 산을 탱그리 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칭기즈칸도 이 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야사의 21번째 조항에는 신성한 산과 강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린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지질 조사 결과 이 산 아래에 막대한 금 매장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가치는 120억 달러였습니다. 골든 스텝 마이닝의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님, 저희는 몽골 광업법 제42조, 제56조, 그리고 환경보호법 제18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고 지역 주민 보상안도 마련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르데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대 몽골법상 이 개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500쪽이 넘었고 국제 환경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상금과 대체 목초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채굴 후 복원 계획까지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환경 컨설팅 회사가 골든 스텝 마이닝의 자회사라는 것을, 보상금 산정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몽골 정부 고위층에 수백만 달러의 뒷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하지만 현대법으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검사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광물자원부 차관이 재촉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에르데는 입을 열려다 말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80대쯤 되어 보이는 유목민이었고 손에는 낡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바트볼드, 보그드 산 기슭에서 70년을 살아온 목동입니다.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 산을 지켜왔습니다. 칭기즈칸의 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인은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베껴 쓴 야사의 사본이었습니다. 산과 강은 탱그리의 것이니 사람이 함부로 해칠 수 없다. 나무 한 그루를 베려면 10그루를 심어야 하고 물 한 모금을 더럽히면 10,000번을 정화해야 한다.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빌린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80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에르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으로 판단해야죠. 그런데 장관님, 법이 무엇입니까? 종이에 적힌 글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진 약속입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르덴의 후배 검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에르덴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에르덴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보그드 산 개발 찬성 로비스트 의문사 발견. 사인은 척추골절. 에르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되었습니다. 야사의 집행이. 그는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희생자는 골든 스텝 마이닝의 정부 관계 담당 이사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예상대로 푸른 비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 금을 취하는 자는 등뼈를 잃으리라. 산을 허물어 보물을 캐는 자는 하늘의 진노를 받으리라. 이는 시기 쿠투쿠가 기록한 불변의 법이니라. 에르덴은 비단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잉크는 800년 전의 것이었지만 글씨는 어제 쓴 듯 선명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의미 없다는 듯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나란게를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야사의 환경 관련 조항들을 모두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에르덴의 사무실은 고문서와 자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사가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유럽의 어느 군주보다 앞서서 환경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냥 금지 기간을 정했고 강물에 오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했으며 함부로 나무를 베는 것을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의 삶이 자연과 하나였기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그드 산 기슭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몰려온 것입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산을 둘러싸고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맞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어떤 무장 시위보다 강렬했습니다. 바트볼드 노인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야사 사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800년 전 우리 조상이 만든 법, 이 땅과 하늘의 계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땅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르덴은 현장에 도착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대의 법이 실패한 곳에서 고대의 법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에르덴은 대통령 집무실에 호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르덴 검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개발을 강행하자니.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중단하자니 국제소송에 휘말릴 것이요. 에르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스텝 마이닝과 재협상을 하십시오. 개발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의 절반을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복지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하십시오. 현대법으로.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에르덴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청와대 앞에도 유목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계속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사의 집행자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일주일 후 골든 스텝 마이닝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개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익의 40%를 몽골 환경기금에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그드 산 정상 부분은 영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새로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협정 조인식이 열린 날 에르덴은 바트볼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님, 승리하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검사님.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법이 이긴 겁니다. 800년 전 법과 오늘의 법이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에르덴은 다시 야사의 조각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욕은 법을 녹이는 불꽃. 칭기즈칸의 말은 8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실이었습니다. 현대법이 정교하고 세련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땅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울란바토르의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스모그가 거치고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에르덴은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딘가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원의 소리였습니다. 800년 전에도 들렸을 변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1223년 봄 칼카강 전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몽골군은 루스 제후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제베 장군은 칸의 막사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천호장 2명이 그를 좌우에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칸의 막사 앞에는 모든 장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베타이, 젤메, 보로훌, 그들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베는 몽골군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명백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목이 말라 근처 샘물에서 칼을 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칼에는 적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기 쿠투쿠가 야사의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물은 탱그리의 선물이니 더럽혀서는 안 된다. 강이나 샘에 오물을 버리는 자, 피 묻은 것을 씻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이를 더럽히는 것은 하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제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고 야사는 명확했습니다. 칸도 장군도 병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막사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칭기즈칸은 오랫동안 제베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베, 그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요. 그대의 화살은 100~800중이고 그대의 용맹은 천하가 아오. 하지만 법은 법이요.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어길 수는 없소. 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칸이시여,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제국을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저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보내주십시오. 죽음의 임무를 주십시오. 그곳에서 제가 스스로 속죄하게 해주십시오. 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에게 임무를 주겠소. 서쪽 끝 흑해 너머의 땅을 정찰하시오. 혼자서 아무도 따르지 않고 돌아오지 못할 각오로 가시오. 그곳에서 그대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것은 탱그리가 그대를 용서한 것으로 알겠소. 그날 밤 제베는 홀로 말에 올랐습니다. 그는 식량도 최소한만 챙겼고 호위병도 거부했습니다.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후 혼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정보는 이후 몽골의 서진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탱그리는 그를 용서했고 법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창고에서 에르덴은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투였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던 그는 5년 전 제대 후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85cm, 단단한 근육질의 몸, 날카로운 눈빛, 그는 제베를 닮았습니다. 바투,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건을 풀 수 없습니다.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바투는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내 법으로는 악인들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에르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6건의 연쇄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척추골절, 모두 푸른 비단 조각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부패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현대 과학 수사로는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CCTV 영상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투 당신은 특수부대에서 12년을 복무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경험도 있고 추적 기술도 뛰어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르덴이 다시 청했습니다. 바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검사님, 제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무기 밀매상을 추적했었죠. 놈은 테러 조직에 무기를 팔아 수백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놈을 체포했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놈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6개월 후 놈이 판 무기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바투가 에르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법이라는 게 때로는 악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악인을 잡아놓고 법이 풀어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에르덴은 바투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수없이 같은 좌절을 겪었으니까요. 바투, 당신 말이 맞습니다. 법은 때때로 무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법 밖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순간 우리도 범죄자가 됩니다. 바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은 야사의 집행자를 잡으려는 겁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잡지 못한 악인들을 처단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르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영웅이요? 바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 판사가 되고 집행자가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부패한 공무원을 죽이고 내일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바투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합니다. 검사님의 법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하겠습니다. 에르덴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투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군에서 배운 추적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범행 현장의 미세한 흔적들, 공기의 흐름, 발자국의 압력 분포, 그는 과학 수사가 놓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3일 후 그는 에르덴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님, 범인의 패턴을 찾았습니다. 놈은 항상 범행 전날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에는 반드시 해가 진 직후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움직입니다. 다음 목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르덴은 긴장했습니다. 누굽니까? 바투가 대답했습니다. 전 교육부 장관 감바트입니다. 3년 전 학교 급식비 횡령 사건의 주범이죠. 당시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억 투구릭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지금 해외에서 호화 생활 중입니다. 에르덴은 기억했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선배 검사가 좌절하며 했던 말을. 증거는 다 있는데 법이 그를 지켜주더군. 감바트는 교묘하게 모든 거래를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처리했고 몽골법의 관할권 밖에 있었습니다. 감바트는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습니다. 딸 결혼식 때문에 3일 전 입국했습니다. 오늘 밤 놈의 집에서 범행이 일어날 겁니다. 바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7시 에르덴과 바투는 감바트의 저택 근처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저택은 울란바토르 부촌인 자이산 지역에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 갑자기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바투가 움직였습니다. 가봅시다. 그들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바투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12년의 특수부대 훈련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택 내부로 들어갔을 때 서재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감바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목 뒤에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은 몽골 전통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푸른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멈춰! 에르덴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감바트의 목이 꺾였습니다. 바투가 재빠르게 범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의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의 무술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바투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오히려 반격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바투가 물었습니다. 범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집행자다. 법이 실패한 곳에서 야사가 승리한다. 그의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에르덴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야사라도 법입니다. 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범인이 에르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면 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검사, 당신은 3년 동안 감바트를 수사했다. 하지만 잡지 못했다. 법이 그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렸는가. 급식비로 쓰여야 할 돈이 저 악마의 배를 채웠다. 당신 내 법은 이런 놈들을 위한 것이다. 바투가 범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도 법을 어겼습니다. 야사의 근본 정신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판사가 되고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순간 범인이 몸을 비틀며 창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투가 뒤따라 뛰었지만 범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푸른 비단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르덴은 비단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베가 샘물을 더럽혔을 때 칸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속죄의 기회를 주었다. 법은 벌을 주되 구원의 길도 남겨야 한다. 이것이 야사의 진정한 정신이다. 바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님,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것을. 제베는 죽음을 각오하고 속죄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 범인은 그리고 예전의 저는 그저 분노에 휩싸여 있었을 뿐입니다. 에르덴은 바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투, 당신은 제베처럼 두 번째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님도 약속하십시오. 법이 악인을 놓아주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에르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감바트의 범죄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비밀 금고에는 모든 횡령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이 도착했고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르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야사의 집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베처럼 속죄의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계속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를까요? 에르덴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800년 전 제베가 배운 교훈을 지금 이 시대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1229년 가을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몽골 초원 깊숙한 곳의 작은 유목민 마을에 한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으며 말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사방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첫 번째 게르 천막 앞에서 여행자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게르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여행자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먼 길을 오셨군요. 게르 안은 따뜻했습니다. 중앙의 화로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말린 고기와 유제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즉시 뜨거운 수태차, 몽골식 밀크티를 내왔습니다. 여행자는 감사의 인사도 하기 전에 차를 받았습니다. 손님, 배고프시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행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은 손님입니다. 야사의 6번째 조항을 모르십니까? 초원을 지나는 모든 여행자는 환대받아야 한다. 이는 의무이자 명예다. 그날 밤 여행자는 푸짐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양고기, 수육, 보즈, 만두, 아롤, 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노인의 가족들은 모두 여행자를 귀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든 후 마을의 모든 가장들이 노인의 게르에 모였다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의논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 한 장을 보았나? 서쪽 부족의 것일세. 그의 칼에는 피냄새가 난다네. 옷에 묻은 흙은 3일 전 습격당한 대상 행렬 근처의 것과 같아. 노인이 말했습니다. 야사의 6번째 조항은 환대를 명한다. 하지만 7번째 조항은 공동체의 안전을 명한다. 우리는 그를 감시해야 한다. 손님으로 대하되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모든 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자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친절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가 걸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눈, 물을 깃는 여인의 눈, 말을 돌보는 젊은이의 눈. 그는 3일째 되던 날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디 갔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젯밤 풀어놓았더니 멀리 갔나 봅니다. 제 아들이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대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칸의 사자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대상 행렬을 습격한 도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들을 여행자가 머무는 게르로 안내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전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야사에 따라 환대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행자는 도적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가기 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초원은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좁습니다. 모든 게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눈이 하나입니다. 야사는 종이에만 적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지난 직후였습니다. 울란바토르 검찰청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도주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르데네바트, 전직 정보부 요원 출신으로 현재는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수십 명의 서민들을 파산시켰고 그중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르데는 3개월 전부터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불법 사채, 폭력, 협박,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데네바트는 정보부 시절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CCTV로 마지막 확인된 위치는 울란바토르 외곽, 그 너머는 광활한 초원이었습니다. 검사님, 초원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몇백 킬로미터가 펼쳐진 빈 땅입니다. 그는 어느 유목민 마을에든 숨을 수 있습니다. 바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초원에 숨는 것은 도시에 숨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모두가 바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의 법칙을 압니다. 유목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게르와 게르가 연결되어 있고 가족과 가족이 신뢰로 묶여 있습니다. 에르덴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에르데네바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방향, 그곳에서 100km 반경 안에 15개의 유목민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에르덴과 바투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고비 사막 근처의 작은 마을로 20개 정도의 게르가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연장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다바수렌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바수렌이 말했습니다. 에르덴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50km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어젯밤 그곳에 도착했다고요. 도시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에르덴이 에르데네바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사의 전통을 지킵니다. 어떤 여행자든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르덴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지만 말 고삐를 잡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를 들었습니다. 초원 사람의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바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밤새 교대로 그의 게르 근처를 지켰습니다. 양을 돌본다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이웃 마을에 연락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에르덴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에게 준 말은 늙은 말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0km 가면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에르덴과 바투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30km를 달려 다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르데네바트를 환대했지만 동시에 감시했고 다음 마을에 연락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에게 더 늙은 말을 주었고 물이 귀하니 조금만 가져가시오라며 물통도 작은 것을 주었습니다. 3일 동안 에르데네바트는 5개의 마을을 거쳤습니다. 그는 환대받았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각 마을에서 그는 감시당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다음 마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물 안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마지막 마을에서 에르데네바트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물은 떨어졌고 말은 지쳐 있었으며 그 자신도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을 한가운데 게르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게르의 주인 40대 중반의 남자 바트자르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손님 편히 쉬십시오. 에르데네바트는 물을 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게르 밖에서 끊임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르덴과 바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트자르가가 그들을 에르데네바트의 게르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게르 안에서 에르데네바트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게르 밖에는 이미 마을의 젊은이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에르데네바트, 당신은 체포됩니다. 에르덴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에르데네바트는 무릎을 꿇으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검사님, 당신이 날 잡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잡은 겁니다. 도시에서는 CCTV가 있어도 날 못 잡았으면서 여기서는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바투가 대답했습니다. CCTV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공동체의 눈입니다. 야사는 법전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초원의 모든 게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유목민은 서로를 지킵니다. 당신은 초원에 숨으려 했지만 초원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트자르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대했습니다. 야사의 전통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감시했습니다. 환대하되 믿지 않았습니다. 에르덴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바수렌 할아버지가 어느새 이 마을에도 와 있던 그가 말했습니다. 검사님,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800년 전 칭기즈칸이 야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종이에 적힌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감시하는 것. 법정이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우리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이 누군지 모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원에서는 다릅니다. 50km 떨어진 게르의 가족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이름도 알고 그들의 말 숫자도 알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도 압니다. 이것이 야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를 묶는 법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르덴은 창밖의 초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그 속에 점점이 흩어진 게르들, 겉보기에는 고립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투, 우리가 도시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투가 물었습니다. 에르덴이 대답했습니다. 법은 경찰과 법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신뢰, 서로에 대한 책임, 그것이 진짜 법의 힘입니다. 야사는 처벌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00년 전에도 들렸을 변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법은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관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227년 여름 칭기즈칸이 임종을 맞이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시기 쿠투쿠는 막사 한편에서 푸른 비단 수첩에 마지막 문장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3년에 걸쳐 완성한 야사 제국의 법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칸이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쿠투쿠, 다 끝났소? 판관이 수첩을 들고 칸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 칸이시여. 모두 106개 조항입니다. 형벌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 전쟁에 관한 것, 환대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것 모두 기록했습니다. 칸이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쿠투쿠, 이 법이 영원하겠소? 시기 쿠투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칸이시여, 법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법이 종이에 적힌 글자라면 종이는 썩을 것입니다. 만약 법이 권력자의 명령이라면 권력자가 죽으면 법도 죽을 것입니다. 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법이 살아남겠소? 쿠투쿠가 대답했습니다. 법이 백성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들이 이 법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이 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이 법이 공정하다고, 이 법이 필요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칸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쿠투쿠, 종이는 썩어도 몽골인의 심장은 썩지 않소. 이 법을 기록하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살아가는 것이오. 우리 자손들이 이 법을 읽지 못해도 이 법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시기 쿠투쿠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법은 칭기즈칸의 것이 아니라 탱그리의 것이다. 하늘 아래 모든 이가 평등하고 모든 이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법은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 이것이 야사의 본질이며 영원한 약속이다. 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쿠투쿠, 만약 후세에 이 법이 왜곡된다면? 만약 권력자들이 이 법을 자신들의 도구로 만든다면? 쿠투쿠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법의 진정한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이니까요. 그들이 야사의 정신을 기억하는 한 법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2025년 1월 초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울란바토르 대법원 특별재판정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몽골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사건의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전직 부총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15명, 기업인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르덴 검사는 검사석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그는 마침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금광 개발권, 부동산 인허가, 정부 조달 사업, 모든 것이 뇌물로 얽혀 있었습니다. 총 비리 금액은 3조 투구릭, 한화로 약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막강했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변호사들이 총동원되었고 그들은 법의 모든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증거의 적법성, 영장의 유효성, 자백의 임의성, 모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이 에르덴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검사, 최후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에르덴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아니라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푸른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법원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에르덴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현대 몽골 형법으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다른 법입니다.
8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법 야사입니다. 변호인단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야사는 현행법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에르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설명하십시오. 에르덴이 푸른 비단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야사의 조각입니다. 시기 쿠투쿠 판관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국립박물관에서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말하려 합니다. 에르덴은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유목민들, 도시 시민들, 학생들,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사의 첫 번째 정신은 평등입니다. 칸의 아들도 가난한 목동도 법 앞에 똑같이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피고인들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법은 모든 이 위에 있습니다. 야사의 두 번째 정신은 공정입니다. 모든 재물은 정당하게 얻어야 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피고인들은 국민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몫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현대법으로도 범죄지만 야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야사의 세 번째 정신은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는 공동체가 심판합니다. 이 피고인들은 몽골이라는 공동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노인들은 연금을 받지 못했으며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이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에르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현대 몽골 형법으로 이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몽골 국민의 이름으로 야사의 정신을 상기시킵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한 약속입니다. 칭기즈 칸이 야사를 만들었을 때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벌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국 안의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상인은 대상 행렬을 이끌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 농부는 수확물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도 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에르덴은 방청석의 바트볼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사는 종이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종이에 적힌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이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피고인석의 전직 부총리가 비웃었습니다. 검사, 그런 감상적인 말로 우리를 유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인단이 있어. 절차를 지키시오. 법을 지키시오. 에르덴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을 지키라고요? 당신이 평생 어긴 것이 바로 법입니다. 당신은 현대법의 빈틈을 이용했지만 야사의 정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법의 진정한 주인은 그들이니까요. 바로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나란게렐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무엇입니까?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에르덴 검사의 요청으로 가져왔습니다. 야사의 모든 조각들입니다. 박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개가 넘는 푸른 비단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에르덴과 박사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박물관에 있던 것, 사찰에 보관되어 있던 것, 유목민 가정에 대대로 전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들을 모두 맞추면 시기 쿠투쿠가 기록한 원본 야사가 거의 복원됩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사의 마지막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사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800년 전의 문장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은 영원하지 않다. 종이는 썩고 잉크는 바래고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정신, 공정과 평등과 책임의 정신은 영원하다. 후세의 자손들이여, 이 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법이 추구한 것, 모든 이가 안심하고 사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그대들의 야사가 될 것이다. 법정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에르덴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우리가 판결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법이 권력자의 방패가 되는 사회인가, 아니면 모든 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사회인가. 재판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신중하게 증거를 검토했고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결의 날이 왔습니다. 배심원장이 일어나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전원 유죄.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합니다. 부당이득 전액 몰수 및 추징금 부과. 이 판결은 현대 몽골 형법에 근거하지만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야사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법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트볼드 노인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탱그리시여,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에르덴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란바토르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푸른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사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광장 중앙의 칭기즈칸 동상 앞에서 바투가 에르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해냈습니다. 바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르덴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법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믿은 시민들이 해낸 겁니다. 나란게렐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에르덴 검사님, 야사의 조각들을 어떻게 할까요? 에르덴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하십시오. 하지만 유리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질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스모그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 하늘은 800년 전 칭기즈칸이 바라보던 하늘과 같았습니다. 탱그리의 하늘, 영원한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전통 노래, 장조, 긴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초원의 자손, 탱그리의 백성, 법과 함께 살고 정의와 함께 서리. 노랫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르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800년 전 어느 날 시기 쿠투쿠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물었을 것이라고. 이 법이 영원할까요? 칸은 대답했습니다. 종이는 썩어도 정신은 썩지 않는다고. 오늘 2025년 1월 그 대답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흩어졌습니다. 야사의 원본은 조각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몽골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선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에르덴은 푸른 비단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박사가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는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이 야사를 부활시켰으니까요. 에르덴은 조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을 어기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그들도 법 아래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야사의 시작이며 끝이다. 에르덴은 조각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법을 지키는 것. 하지만 법 위에 서지 않는 것. 법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검사의 길이었고 야사가 가르쳐준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동상은 여전히 푸른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800년 전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법의 정신은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르덴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 쿠투쿠. 감사합니다, 칸. 당신들이 만든 법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내일도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 야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야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었습니다.